문학으로 만나는 삶의 이야기들이 잔잔한 감동으로 찾아가는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김은자 시인입니다.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얼마 전에 맨하탄 나가보니까요, 맨하탄 빌딩 숲에도 낙엽이 흩날리던데요. 뉴욕에 가을이 왔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이 떨어집니다. 아무 미련도 없이 제 몸을 떨구어서 땅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문학으로 이민의 삶을 이야기하고 문학으로 공감하는 행복한 문학, 김은자 인사드립니다. 지난주는 동포사회에 좋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이시면서 한국의 손꼽히는 문학평론가이신 유성호 교수님이 오셔서 붉은 작업실 문학교실과 또 AWCA 시창작 교실이 함께 주최한 문학 강연이 있었는데요. 뉴욕, 뉴저지 일원의 문인들, 또 문인은 아니더라도 문학을 좋아하는 동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요, 문학 강연이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행복한 문학에서 그 순간을 놓칠 수 없어서요. 요즘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동포 여러분들이 한국 문학에 관심이 최고조입니다. 이번에 서정시를 읽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신 유성호 교수님 모시고 이번에 강연하신 서정시를 읽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 그 외 문학 이야기 등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뉴욕으로 오시게 됐습니까? 아내, 오라버니, 자녀 혼사가 있었는데 겸사겸사 이렇게 뉴욕을 방문하게 돼서 네. 오늘 이렇게 김은자 시인과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 제가 영광이죠. 네. 유성호 교수님 하면은 평론계에서는 손꼽을 만한 그런 분이라고 이비주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타서 인터뷰를 많이 하셨겠어요? 국내에 있을 때 수상 소식을 들었고 그 다음날 제가 출국해서 왔는데 수식을 들은 저녁에 방송 인터뷰를 2차례 했고 다음날 이제 국내 주요 방송인 연합뉴스에 생방송을 출연하고 공항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와보니까 또 이래저래 한강씨가 기본적으로 인터뷰를 안 하시는 분이니까 그렇죠. 이제 지인들을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까웠거나 한강을 그동안 논했거나 아니면 한강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해외에 나와 있는지 잘 모르고 전화를 한 분도 있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하는 분도 있고 해가지고 여행 중에 밤에 원고도 써서 보내고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안 바쁘려고 해외에 나왔는데 한강씨 덕분에 좀 바쁜 시간을 보냈고 지금은 좀 이제 한달락 지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뉴욕 동포들을 위해서 또 문학 강연을 해주셨어요. 네네, 그렇죠. 얼마나 상황이 끝났는지 모릅니다. 했던 문학 강연의 제목이 서정시를 읽는 순간이라는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그것 자체가 저희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짧게 좀 요약 좀 해주세요. 뉴욕에서 뉴저지에서 활동하시는 이제 문인들 중에 신화수필을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고 신화수필의 공통점이 그 인간의 정서를 통해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과정을 갖고 있는 언어예술이어서 한국과 외국의 좋은 서정시를 골라서 나이 들어갈수록 또 이국에서 살면 살수록 어떤 시를 읽고 어떤 시를 써야 하는가 뭐 이런 주제로 했는데 정작 선생님들을 뵈니까 미국에서 외롭고 보람도 있지만 쓸쓸하고 자랑스럽지만 또 고향에 미안한 것도 있고 뭐 복합적인 심정이 떠올라서 이원수 선생의 고향의 봄부터 정지용, 백석, 윤동주의 고향 시편을 가지고 고향의 여러 속성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고향까지도 강의를 하니까
선생님들이 네. 많이 반겨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늘 시인들 강의를 들으시다가 네. 비평가가 이제 강의를 하니까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 있어 보이는 이제 그런 그 시간을 가지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저로서는 아주 보람 있는 일이었어요. 네. 예. 문학평론가의 강연과 시인들과의 강연은 확연히 다르더라. 더 깊이 있게 봐서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더라.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예, 예. 이번에 소리한 씨가 어떤 것들이 있었죠? 1920년대 동요인 최순애 선생의 네. 오빠 생각, 네. 그리고 이원수 선생님의 고향의 봄. 이 두 개는 동요죠. 우리에게 그렇죠. 잘 알려져 있고, 네. 더군다나 이민자 선생님들로서는 어린 시절에 불렀던 아주 국민 애창가였는데, 그걸 한 작품은 고향을 떠난 오빠를 기다리는 누이의 마음을 썼고, 네. 또 하나는 고향을 떠난 자가 성숙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러니까 네. 방향이 역방향이죠. 그렇죠. 그렇게 두 개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 근데 공교롭게 그 두 시가 두 분이 또 부부가 됐고 나중에 네. 또 그렇게 에피소드를 섞으면서 한 다음에 정지용 선생의 향수라는 아주 잘 알려진 작품은 이원수의 고향의 봄처럼 고향을 떠난 자가 네. 그곳이 차마 꿈엔들이 칠리아라고 네. 하는 후렴구를 통해서 한시도 잊지 못하는 그러나 갈 수는 없는 그런 그렇죠. 고향을 노래한 작품을 네. 정지용의 향수로 소개했고 또 하나는 백석의 고향이라는 작품인데 네. 향수병이 들어서 네. 한의원에 갔더니 한의원이 진맥을 하면서 고향이 어디냐 네. 그래서 평안북도 정주라 하니까 손톱이 긴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거기는 나도 아는 사람이 산다. 그랬더니 그분을 아시냐? 그랬더니 아주 절친이다. 그랬더니 제가 아버지로 섬기는 분입니다.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말없이 진맥을 하니까 고향을 떠나서 병든 화자가 네. 고향도 아버지도 네. 아버지의 친구도 다 있었다고 하면서 자기가 가는 곳 어디나 네. 누군가가 찾아와서 고향이 되는 그런 작품을 그렇죠.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윤동주의 또 다른 고향. 그러니까 윤동주 선생은 이민자라기보다는 망명자인데 그래서 한반도를 떠나서 중국 용정 땅에 가서 살다가 네. 서울에 와서 연희전문에서 공부하다가 방학 때 다시 고향을 갔는데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그 고향이 아니잖아요. 망명지잖아요. 네. 실제 고향은 한반도죠. 그래서 또 다른 고향에 가고 싶은데 그 고향을 갈 수가 없으니까 네.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네.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그때 고향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고향. 그런 것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 짐작으로 이민자 선생님도 고향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 살고 있는 유저지 땅이 또 고향이고 그리고 우리가 또 궁극적으로 가야 할 본향이 있고 그런 그렇습니다. 트라이앵글을 한번 그렇죠. 그랬더니 이렇게 뜨겁게 강연을 들어본 적 없다. 너무나 놀라운 강연이었다. 물론 유성호 교수님이 오시니까 그 문학평론가로는 이렇게 손꼽히신 분이시기 때문에 벌써 유성호 교수님이 오기 전에 벌써 밖에서 다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을이 되면 또 많은 분들이 문학얘기 듣고 싶어 하시거든요. 동포들의 마음에 술로 강연을 해주셨다니까요. 지금 동포문학이 유 교수님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글쎄요, 그 이제 뭐 전문적 식견으로는 여러 이제 논의가 가능한데 제 경험으로는 초기에 이제 이민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미주에서 시작됐죠. 그렇죠. 그리고 70년대, 60년대 어렵게 이민하신 분들이 여기서 가정을 일구고 또 사업을 일구고 그러면서 그때 보통 1세대들은 모국에서 이미 문학을 하던 분들이 이제 오셔서 시간이 지나자 그분들이 이제 제자들을 키우고 매체를 만들고 문학상도 만들고 그러면서 미주문단을 좀 활성화한 게 일기였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주로 제 생각에 이제 저쪽 서부 LA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점차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교수학습도 이루어지고 매체에 실리고 등단하는 다변화도 있고 또 미주 중앙일보, 한국일보가 신춘문예도 하고 이러면서 서부뿐만 아니라 동부도 또 저기 댈러스나 또 시카고나 뭐 애틀랜타, 유타까지 이런 네트워크가 좀 활성화되면서 이기 이제 그 이민문학이 우리 김은자 선생님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시와 소설과 수필에서 약진한 거죠. 이분들이 지금 이제 실제로 미주문단을 이끌고 계시죠. 근데 이제 3기는 예견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등단을 하고 시집을 내고 수필집을 내고 소개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조금은 이제 질적 심화기로 가지 않는가. 이제 인원이 확보됐고 이미. 근데 처음에는 그냥 쓰는 것 자체가 목표였지만 이제
좋은 시, 좋은 이민자들의 그 복합적인 마음을 정말 아름답게 구성하는 그런 모국어로 된 문학이 네. 정점이 저는 미주 문학에서 이제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 제가 호주를 가봤더니 호주는 이제 제2 영어권인데 네. 이제 미주의 일기를 연상케 하는 일종의 막 시작하는데 네. 그래서 거기는 아주 가족적인 분위기죠 네. 지금. 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른 타원어권은 네. 뭐 유럽 아시다시피 독일어나 불어나 스페인어나 이런 데는 문단이라는 게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뛰어난 분들이 모국에 투고하고 그렇죠. 뭐 글을 쓰는 경우는 있지만 직접. 문단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과 일본은 좀 특이하죠. 거기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렇게 모여서 집단적으로 활동한다는 것이 중국은 이제 체제 문제가 있고요. 네. 일본은 또 그 좌이니치 분들이 그 이제 거기서 갈등적인 요소가 많아서 자유롭게 미주처럼 네. 이렇게 활동하는 게 없기 때문에 동포문학 이꼴 미주문학인 셈이죠 지금은. 네. 근데 다른 타원어권들이 좀 더 분발해서 그리고 한국에서도 한국문학번역원에서 너머라는 잡지를 만들어서 네. 물론 웹진입니다만 거기서 문학상을 제정해서 네. 또 활성화한다든가 또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동포문학상이나 네.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한 언어권들에서 맞습니다. 오는 것이 미주문학을 위해서도 왜냐하면 경쟁적 호혜적 그런 동반자들이 있으면 좋으니까. 네. 그리고 동포문학은 거장급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는 빠뜨릴 수가 없는 게요. 초반에 잠깐 언급했지만요. 미주뿐만이 아닐 거예요. 전 세계에 사는 한국인들이 한강에 대한 문학상을 놀라운 뉴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 한국 문학의 포문을 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뭐 조금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한국 문학은 이제 한강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됐죠. 결국은 그렇다고 하면 한강 이전이 그 한강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강의 이 사건을 위해서 우리가 축적하고 또 노력하고 또 해외에 나가서 우리를 소개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한강을 통해서 개화한 것이죠. 그러면 그 작가가 과연 그렇게 그 개화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소임을 감당할 만한 문학세계가 있는가? 처음에는 이제 좀 젊으시고 일단 그리고 여성이고 또 아시아인이고 이런 게 다 노벨상 수상에 좀 그동안 어울리는 코드가 아니었는데 그렇죠. 그 역주행해온 것들을 스웨덴 한림원에서 평가한 거 보면 한강의 어떤 세계가 이 어떤 세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풍부한 논의를 해야겠습니다만 그 세계가 세계적 보편성으로 인정을 받은 거죠. 그리고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인터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한강이 받을 만한 충분한 능력과 지속성과 또 균질성이 작품마다 편차가 없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30년 정도 썼는데 슬럼프가 없었어요. 그리고 대작을 몇 편 남겼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보다 이제 더 선배님들이 계시죠. 황석영 선생님, 이문열 선생님, 뭐 조정래 선생님 이런 분들이 있지만 그래서 한강을 서양에서 택한 걸 보면 앞으로 한국 문학은 한강이라는 윈도우를 통해서 창을 통해서 우리가 사유해야 될 것이 많다. 가령 그동안 앞에 말씀드린 선생님들은 주로 역사의 굴곡을 반영하는 그 전개 과정을 쓰는 말하자면 대하 역사소설을 많이 쓰셨는데 한강 씨는 그걸 내면적 또 함축적 그런 걸로 바꾼다든가 또 여성의 관점에서 그린다든가 그리고 사실 소설은 시와 달라서 명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속도감도 있어야 되고 근데 한강은 반대 방식을 택했잖아요. 명료하지 않은 함축성을 택했고 속도감보다는 느릿함을 택했어요. 그것이 소설이 가지는 그동안의 장르적 편견을 많이 불식하고 확장하면서 소설도 다양한 장르적 교섭을 통해서 희곡적 소설, 시적 소설 또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한 것을 그분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걸 평가한 거고 그리고 그냥 우리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한강 소설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고 또 뭐 그렇지만 그건 저는 이제 선호도의 차이일 뿐이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임을 입증하는 이보다 더 큰 사건은 앞으로도 당분간 없다. 그것을 한국인들이 좀 격려하고 응원하고 축하하면서 한강을 또 넘어서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지요. 한강 문학세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원래 이분은 시를 썼죠. 1993년,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던 해니까 24살에 문학가 사회로 시로 등단했고, 그 이듬해 94년도에 서울신문에
붉은 다치라고 하는 약간 네. 환상적인 네네. 당시는 리얼리즘과 그 민족문학이 대세여서 네. 그런 소설이 좀 낯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소설을 뽑으신 김병익 선생님이 네. 한국 소설에 새로운 좌표를 쓸 거다라고 네. 뽑아주셨는데 그게 이제 지금 30년 후에 이런 네. 결과를 낳았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 시로 등단하고 그런데 네. 왜 소설을 쓰게 되었느냐. 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시를 쓰다가 소설을 바꾼 게 아니라 네. 시도 늘 썼어요. 그래서 예. 시집도 냈고 네. 그 시집도 하루에 저녁을 넣어두었던가 그거가 지금 뭐 베스트셀러죠. 예. 그러니까 뭐 시로서 한강이 자신의 문학적 존재 증명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네. 반대로 시를 버리고 소설로 간 것도 아니죠. 네. 그러니까 소설가 한강 속에 이미 시인 한강이 이렇게 내재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한강 소설의 문장은 어떻게 다른 문장으로 바꿀 수 없는 한강만의 문체를 가졌고 네. 이번에 한림원에서 언급한 네. 작품이 그 채식주의자 소년이원과 작별하지 않는데 채식주의자는 뭐 알다시피 역사의 문제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육식을 강요하는데 딸이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 소설을 통해서 그렇죠. 나오고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하지만 내면식이 하는가요? 또 그 다음에는 가족으로 들어와서 네. 남편과의 문제도 있고 이러면서 맞습니다. 채식주의자라는 건 우리 문자 그대로 베지테리언,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그렇죠. 그거를 비유해서 육식이 가지는 질서, 동물을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네. 약육강식이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성적 질서고 네. 정복과 지배의 역사죠. 그렇죠. 근데 채식은 네. 그러니까 식물적 상상력은 네. 공존과 네. 품고 여성적인 것. 그렇죠. 그것이 앞으로 세상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그렇죠. 것. 예, 지금 우리가 겪는 전쟁이나 네. 기후위기나 네. 이런 인류사적 과제가 이제는 육식적인 사고로는 불가능하다. 강자는 계속 강하고 약자는 괴멸할 테니까. 네. 근데 이 채식이라고 하는 비유 체계를 쓰면은 공존의 지혜를 택하겠죠. 그렇게 쓴 거예요. 여성 소설로의 편향도 자기가 절제하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환상 소설도 편향으로 가는 것도 맞고 세상에서 말하는 흔한 말로 페미니즘이나 생태주의의 그 극단으로 가지 않고 네. 그거를 같이 비유체로 묶어놓은 것 같아요. 소설 읽다 보면 뭘 왜 썼나를 좀 네. 하는데 그렇게 좀 다양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뒤에 두 개의 소설은 이제 한국의 근대사의 약간 비극인 네. 5.18과 4.3을 다뤘는데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5.18, 4.3을 전공법적으로 다룬 게 아니고 네. 어떤 사건의 현장에 딱 들어가서 네. 죽은 소년에게 언어를 줘서 네. 그 사람의 언어로 네. 다시 기억해 하는 방식. 아, 이랬어? 이런 게 아니라 네. 그 언어를 통해서 공감케 하는. 네. 그리고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네. 포괄적으로 치유해내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작별하지 않는 한 아예 4.3 사건이 후경화되어 있고요. 전경에는 제주도의 친구 때문에 갔던 한 여인이 네. 그것을 알게 되고, 네. 그 다음에 그리고 실종자들의 가족을 찾고 이러는 과정에서 네. 4.3 사건이 어떠한 울림과 상처로 남아있는지에 주목했어요. 네. 전체적인 세 작품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물론 전혀 다른 작품들이지만, 네. 이분이 아주 시적 감수성으로 현대사의 상처들을 이제는 치유하고, 하지만 잊지는 말고, 그렇게 하자는 그 전언을 줘서, 네. 아마도 노벨상이 20세기 후반 이후에 여기 미국도 토니 모리슨이라는 흑인 작가가 여성 작가가 탄트 때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네. 세상의 주변부를 볼 줄 아는 시선, 그러니까 네. 남성, 백인, 유럽 이런 중심에서 네. 아시아, 여성 이런 세계를 택한 것은 한강의 그러한 작품 세계가 네. 평가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작품들에 비해서는 덜 평가됐지만 네. 또 히라보 시간, 네. 히라보 그다음에 시간이죠. 흰, 네. 그리고 검은 사슴, 네. 그다음에 바람이 분다 가라, 네. 그리고 단편집 여수의 사랑 이런 네. 한강의 다른 좋은 작품집도 네. 이번 기회에 같이 평가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강 작가가요, 어느 분과 인터뷰를 한 걸 들었었는데요. 내 작품을 읽으려면 가장 먼저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한 것을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뭐 짐작은 잘 안 가는데 네. 아마 가장 근작이고 이상이 그 프랑스에 사는 메디치 그 외국인상을 메디치. 받았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미 평가된 작품이고 그렇죠. 그리고 가장 한강의 서정적 문체가 네. 정점에 있는 문학이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보라고 한 것 같아요. 채식주의자는 좀 어렵고 5.18을 다룬 소년이 온다는 조금 그래도 역사를 마주하고 있으니까 네. 이거 좀 역사가 은은하게 뒤로 물러서 있고 네. 서정적인 그 문장들 이렇게 보여준 그걸 읽으면 한강이
세상과 사람과 역사를 어떻게 보는지를 제일 네. 집약적으로 알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작가 나름대로 팁을 준 것 같은데, 뭐 제 생각에는 뭐 원래 어느 작가든 네. 뭐 먼저 읽어야 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집히는 대로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시집부터 읽으라고 또 저는 네. 권하고 싶어요. 한국 문학이 지금 세계인들한테 중심이 되어가고 예. 있다는 예감을 적을 수가 없어요. 여기 노벨상까지 오기까지 큰 역할이 번역이었다 예.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한국 번역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우리 어릴 때야 그 언어 전문가가 없어서 중역된 작품도 많이 읽고 그렇죠. 토이 엉터리 번역도 많고 그랬는데 국내에서 외국어 문학 전공하신 분들이 전문 번역가로 뭐 어마어마한 숫자의 분들이 활동하고 있고 심지어 일본 작가의 경우는 뭐 작가별로 그 번역가가 달라요. 그렇죠. 네, 그렇게 네. 나는 나스메 소새끼만 한다. 이렇게 분화되고 전문화됐으니까 이제 실력들은 많이 늘어났다고 봐야죠. 네. 믿을 만한 번역도 많고. 그게 곧 세계적인 수준을 이루는 건 아닌데 네.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만 문화치유 관광부 그 산하의 한국문학번역원이 네. 뭐 예산도 적고 아직도 참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만 거기서 그래도 우리의 좋은 작품들을 해외로 번역해서 소개했어요. 네. 근데 해외에서 출판시키는 거죠. 네, 네. 우리 동포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짐작이 하시겠습니다. 한 15년 전, 네. 불과 15년 전만 해도 네. 프랑크푸르트나 무슨 이제 볼로냐나 이런 데서 도서전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한국문학 부스라면 아주 초라합니다. 초라하고 그랬었죠. 거기에 작품을 진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을 했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작가가 서양의 유수 출판사에서 네. 번역서를 내려면 본인이 다 노력을 해야 됐습니다. 그랬죠. 어떻게든 인맥을 뚫고 가든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네. 물론 이제 뭐 중간중간에 변화가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처럼 출판의 본사들이 네. 한국의 유력 작가들의 작품을 내고 싶어서 먼저 제의를 해요. 네. 그래서 이번에 한강도 예, 그렇죠. 사실 예. 한강이 부탁해서 번역한 예, 건 아니잖아요. 채식주의자는 데보라 스미스라고 하는 케임브리지 엘리트죠. 네. 그렇지만 학생이죠. 네. 그 젊은 학생이 졸업하자마자 자기가 한국어를 또 공부해가지고 한국어가 재밌으니까 보다가 한강 소설이 재밌어가지고 번역해서 그 출판했는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맨버커상 네. 인터내셔널 부문을 탄 거죠. 네. 그 친구는 한국문학 번역과는 무관하지만 네. 그 상이 있고 나서 이제 한강 소설들을 이제 국가에서 이제 맞습니다. 지원해서 번역해서 이번 메디치상을 받은 그 작별하지 않는 그것의 결과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한강 개인의 영광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한국 문학을 위해서 저변에서 노력한 분들이 결실을 얻은 것 같아서 고생 많았지만 그래도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번역의 질적인 문제는 이제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서양인들의 발견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웬만하면 서양 네이티브 스피커와 네. 이쪽 전문가가 같이 붙어서 공력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의논해가면서 이번에 제가 알기로도 작별하지 않는다도 서양인이 번역한 게 아니고 네. 한국분과 서양인이 공력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런 협업 시스템이 되면 오역 그 방지도 좀 하고 그다음 수용자 중심의 언어도 이제 개발하고 그래서 앞으로 한강의 후배들은 좋은 번역을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 이세들도 네. 이 번역 사업에 네. 많이 참가했으면 좋겠어요. 아, 좋죠. 왜냐면 한국 문화도 아니고 예. 영어는 뭐 자기네 예. 이제는 언어가 돼버렸으니까요. 그걸 잘 조합해서 이세들도 좋은 번역을 나왔으면 좋겠다. 그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번역가들이 꽤 계시죠. 예, 그리고 그분들을 또 모국에서 찾고 이번 번역은 당신이 해주면 어떻겠냐. 그러면 전공을 이제 영문학을 한다든지 뭐 이러시면 더 좋겠죠. 하지만 영어의 지도랄까 이런 것들이 원활하시니까 좀 문학을 좋아하셔서 그렇죠. 옛날 어머니의 조국 네, 문학 작품을 읽다가 이걸 영어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번역하면 그걸 한국에다 신청하면 번역 지원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내고 싶은 출판사에서 내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출판비까지 지원해요. 네. 예, 좋은 번역. 예를 들자면 미국에 있는 어떤 A라고 하는 스탠포드 여학생이 하나가 한강의 소설 하나를 내가 번역하겠다고 시역 앞에 이렇게 조금 두 장 번역해서 그러면 심사를 해서 이건 채택하고 번역자한테 일부 지원, 다음에 출판부에 일부 지원. 그래서 그럼 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강 소설에 누구 번역작이 영어 소설이 다니는 거죠. 여기 한글 학교에서
번역 사업을 활발하게 아주 좋습니다. 하시는 번역 대회도 있는데 이번에 미국에 여러 곳 다니시면서 어떠셨어요? 이번에는 그냥 학교에서 연구년을 오랜만에 얻어서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뭐 학교 일이나 강연 이런 걸로 했는데 기회 닿는 대로 또 선생님들의 국내와의 연결. 저는 이제 비평가니까 이제 여기서 좋은 글 쓰시는 분들을 잘 발견해서 또 소개하고 또 적정하게 평가해드리고 이런 것들을 뭐 기회가 되는 대로 이번에 그 뉴저지에서 했던 그 강연에 뉴욕에서도 제법 오시고 그리고 그 붉은 작업실 문우분들도 만나고 또 문우 아닌 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혹시 이제 쓰시게 되면 기회도 서로 주고받고 정기적으로라도 만나서 제 소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또 다짐을 하게끔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한국 문학과 동포문학을 매개체 역할을 해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면 우리한테 다른 분들도 꼭 필요한 일이고 꼭 그렇게 해주시자. 감사합니다. 뉴욕 동포들에게 마지막 인사 해주세요. 저는 뭐 주제는 없지만 이민 문학에 대해서 많이 그래도 읽고 생각해 왔어요. 근데 이민자들이 가지는 자신의 존재 증명,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쓸쓸하기 짝이 없는 문학으로 택하신 분들에 대해서 모종의 경의와 동료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뭐 그렇게 쉽지 않죠. 한국에서 평생 모국어로 시를 쓴 분들의 차원에 오는 것보다는 다른 언어인 것 같아요. 다른 언어. 이민자들만의 언어. 그것을 가장 높은 형태의 문학을 쓰는 분. 그게 이민문학의 정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재 조건이 바이링구얼이니까 모국어를 어휘수나 아무래도 읽는 책이나 TV나 이런 것들이 접근성이 적잖아요. 적으니까 한국에서 프로페셔널한 그 분들하고 같은 레벨이나 같은 지향을 가지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게 이민자의 문학이다 이거지.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본원적으로 내 안에 있는 결핍과 떠남과 또 이런 것들을 가장 보편적인 제재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또 여기 미국이니까 신앙적인 요인 있잖아요. 신앙적인 요인도 신을 예찬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이런 소박한 걸 넘어서서 신선이란 게 뭔가 이거 거룩하다는 것 내가 섭리를 통해서 여기까지 걸어왔지만 또 고통조차 은혜다라는 그런 역설적인 것들을 쓰시면 이민자 문학의 두 개의 코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다짐을 해요. 응원의 말씀인데 이민자 문학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민하시고 나서 힘드셨을 겁니다. 뭐 매일매일 일을 했을 것이고 아이를 키웠을 것이고 정신없이 사시다가 문득 돌아보니까 나는 누군가 그런 생각을 통해서 언어예술로 오셨다고 생각해요. 그 지점이 얼마나 고독하고 쓸쓸했을까를 예감하면서 그걸 보듬고 그리고 견디시고 지구력을 가지고 연세 드시면서까지 언어를 놓지 않으시면 좋은 결실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것을 믿고 또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좌에서 제가 뵌 우리 뉴저지 또 뉴욕 그리고 일반 그 시민 선생님들께도 깊이 감사합니다. 특별히 행사를 주관하신 김은자 시인과 또 먼 길인데 와주신 뉴욕 문인들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포들에게는 이렇게 문학 강연 듣고 일하는 것이 바로 단비입니다. 단비 촉촉하게 내려주신 유성호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유성호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국문과 그리고 동대학원 문학박사를 졸업했습니다. 매일신문 신춘문예에 문학평론으로 당선하셨고요. 저서로는 서정희 건축술, 단정한 기억, 문학으로 읽는 조용필 등이 있고 팔봉 비평 문학상, 대상 문학상, 그리고 문학평론가로서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예술원상을 수상했습니다. 현재 한양대학교 국문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이에 행복한 문학 시간이 벌써 꽉 찼습니다. 날이 많이 차가워졌네요.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주에 더 좋은 문학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은자였습니다.
아직도 난 여기 노을진 산마루 덕엔 아직도 그대 향기가 남아서 이렇게 서 있어. 나를 두고 가면 얼마나 멀리 가려고. 그렇게 가고 싶어서 나를 졸랐나. 그대여